야, 내가 내 남편 M이다. 며느리 목걸이 좀 차본 게 뭐 어때서?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이 근본도 없는 년이. 현관에서 미친 개처럼 악을 쓰며 명품백으로 나를 내리치려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묵묵히 얼음물 한 모금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아마 잊고 있는 모양이었다. 대한민국 법률상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절도죄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경찰이 은빛 수갑을 꺼내 드는 순간 내내 죽은 척 숨어있던 마마보이 남편은 기어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 3가의 귀금속 지하 상가. 그곳의 공기에는 언제나 낡은 먼지 냄새와 귀금속 광택제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유리 진열장 위로 매달린 할로겐 조명이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노란빛을 뿜어냈다. 진열대 너머의 늙은 세공사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굵은 손가락으로 육중한 순금 목걸이를 집어들어 검은 벨벳 천이 깔린 전자저울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초록색 디지털 숫자가 빠르게 깜빡거리다 이내 멈춰섰다. 37.5g. 딱 10돈이네요. 늙은 세공사가 고개를 들며 돋보기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내렸다. 요즘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10돈짜리를 오늘 사시는 건 진짜 돈 버시는 겁니다. 진열대 밖에 선 서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 목걸이에만 꽂혀 있었다. 전통적인 세공 기법으로 엮어낸 체인은 고리마다 둥글고 두툼하게 광택을 냈고 그 중앙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자가 새겨진 큼직한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이 가장 열광하는 길 건너편에서 봐도 그 묵직한 재력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포장해주세요. 서유는 신용카드를 꺼내어 내밀었다. 세공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긁고 결제를 진행했다. 포스기에서 귀를 찌르는 마찰음과 함께 길다란 하얀색 영수증이 뱉어져 나왔다. 서유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직 이 목걸이를 위해 따로 만들어둔 정기적금 계좌였다. 매달 월급에서 팍팍한 생활비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떼어내고 남은 돈을 쥐어짜듯 모아 꼬박 3년을 부은 돈이었다. 다음 주면 친정어머니의 환갑이었다. 어머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 넘게 명태를 팔았다. 사시사철 얼음물과 소금물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두 손은 마디마디가 굵게 변형되어 있었다. 서윤의 기억 속 어머니는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잔치에 갈 때마다 늘 습관처럼 탁자 밑으로 굽은 손을 감추곤 했다. 그런 어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색이 바랜 얇은 14K 목걸이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 세공사는 검붉은 벨벳 보석함에 순금 목걸이를 담고 금은빵 이름이 금박으로 박힌 두툼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진열대 너머로 건넸다. 서윤은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쇼핑백 자체는 가벼웠지만 그 안의 보석함은 묵직했다. 그녀는 자신이 메고 있던 토트백 가장 깊숙한 곳에 쇼핑백을 찔러 넣고 지퍼를 닫은 뒤 팔로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종로를 빠져나온 그녀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마포구로 향했다. 냉방이 서늘하게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서 서유는 차창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범한 남색 정장에 검은색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눈 밑에는 잦은 야근으로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보였다. 그녀는 가방 속으로 가만히 손을 넣어 종이백 너머로 만져지는 붉은 벨벳 상자의 윤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마포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 30분을 넘긴 시간이었다. 서유는 현관에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네 자리 숫자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기계적인 잠금 해제음이 울렸고 무거운 현관문이 틈을 벌리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푹 쉬어버린 다진 마늘과 멸치액젓 냄새가 훅 끼쳐왔다. 현관문 손잡이를 쥔 서윤의 손가락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파김치 냄새였다. 그것도 액젓을 들이붓다시피 한 아주 지독한 냄새.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 구두를 벗었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지자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신발장 밑에 나란히 놓여 있어야 할 두 켤레의 실내화 중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한 짝은 복도 구석으로 팽개쳐져 있었다. 호두야, 서윤이 불렀다. 평소 같으면 도어록 소리만 들어도 현관으로 달려나와 꼬리를 치며 반기던 갈색 푸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여분의 실내화를 꺼내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호두는 소파 및 어두운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코조차 내밀지 못하고 아주 미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주방의 하얀 인조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빨간 뚜껑이 덮인 투명 플라스틱 반찬통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반찬통 겉면에는 붉은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고 식탁 위로도 탁한 김칫국물이 몇 방울 뚝뚝 떨어져 있었다. 시어머니 조현숙이 다녀간 것이다. 서윤은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그 반찬통들을 응시했다. 조현숙은 이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혼 첫해 남편 정도윤이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갖다 주러 오시는데 우리가 출근하고 없으면 밖에서 기다리시기 너무 힘들잖아 라는 핑계를 대며 조현숙에게 비밀번호를 넘겼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이 아파트의 현관문은 조현숙에게 있어 자기 안방문이나 다름없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곳이 되어버렸다. 서윤은 반찬통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복도 끝에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서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대 위 이불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정리해둔 그대로였지만 화장대 앞 의자가 반쯤 밖으로 끌어져 나와 있었다. 화장대 앞으로 다가간 서윤의 시선이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 멈췄다. 서랍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약 0.5cm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서윤은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다.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스킨케어 제품들과 뜯지 않은 마스크팩 상자들이 이리저리 파헤쳐져 있었고 제일 안쪽 구석에 놓아두었던 더스트백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그 검붉은 벨벳 보석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서윤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는 허둥지둥 서랍을 마저 뒤지지도 않았고 다른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안방문 너머 거실과 복도가 만나는 천장 구석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손바닥만 한 하얀색 반구형 렌즈가 달려 있었다. 지난달 혼자 남겨지는 호두가 걱정되어 서윤이 사비로 구입해 설치한 홈 카메라였다. 벽지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사각지대에 실리콘 테이프로 붙여둔 터라 남편 정도윤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매트리스가 가볍게 꺼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파란색 홈카메라 앱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 중앙에서 로딩을 알리는 원이 빙글빙글 돌더니 3초 뒤 거실 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과거 영상 보기 기능을 선택한 뒤 화면 아래의 시간축을 손가락으로 쭉 잡아 끌어 오후 2시 15분에 맞췄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미세한 기계음이 섞인 오디오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오후 2시 15분 현관 쪽에서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다. 커다란 꽃무늬가 프린트된 시폰 블라우스를 입은 시어머니 조현숙이 양손에 시커먼 비닐봉지를 2개나 든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신발조차 갈아 신지 않고 밖에서 신던 구두를 신은 채로 밝은색 마루가 깔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화면 속에서 호두가 그녀를 향해 앙앙 짖었다. 조현숙은 발을 번쩍 들어 올려 걷어차는 신용을 했다. 아유, 시끄러워. 이 짐승 새끼가. 이 호두는 기겁하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조현숙은 들고 온 비닐봉지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다. 그녀는 양문형 냉장고를 활짝 열어 젖히고는 칸마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장은 대체 뭘 받아 놓는 거야? 고기 반찬은 하나도 없고 죄다 풀떼기뿐이네. 조현숙은 냉장고 안을 향해 궁시렁거리더니 서윤이 어젯밤 미리 씻어둔 샐러드통을 맨 안쪽으로 쑥 밀어버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을 냉장실 한가운데 명당 자리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우리 불쌍한 도윤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면 뭐 해 집에 오면 맨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만 주워 먹는데.
냉장고 문이 신경질적으로 닫혔다. 조현숙은 집을 나서는 대신 몸을 휙 돌려 복도 쪽으로 향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과 함께 그녀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동작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카메라가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 안방 내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은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안방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 상자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대략 3분쯤 지났을까? 조현숙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윤이 꽁꽁 숨겨두었던 검붉은 벨벳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더니 탁자 위에 보석함을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너 뭐하니? 조현숙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 정지영의 늘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숍에서 손톱 받고 있어요. 왜요? 엄마. 조현숙은 보석함을 딸깍 열었다. 화질 탓에 목걸이의 디테일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현숙의 손가락이 목걸이를 쓰다듬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너 내가 도윤이네 집에서 뭘 찾아냈는지 아니? 조현숙은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우월감은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았다. 순금 목걸이 덩어리다. 이 무게를 보아하니 좋기 10돈은 되겠어. 펜던트 굵은 것 좀 봐라. 속이 꽉 찼네.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끄는 소리가 나더니 정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순금요. 10돈. 새언니가 샀대요.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요? 무슨 돈이긴. 우리 도윤이 월급 통장에서 뒤로 찔끔찔끔 빼돌린 돈이겠지. 조현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 노량진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는 사돈어른 다음 주에 환갑이잖니? 보나 마나지 엄마 주려고 숨겨놓은 걸 거다. 말이 돼요. 정지영이 전화기에 대고 꽥 소리를 질렀다. 새언니도 진짜 양심 없다. 우리 오빠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그 궁상맞은 친정엄마한테 10돈짜리 순금을 갖다 바쳐요. 맨날 생선 비린내 펄펄 풍기고 다니는 사돈어른이 무슨 순금을 차요? 목에 걸면 무겁다고 디스크나 걸리겠네. 조현숙은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내어 거실 베란다 창문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목에 대고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사돈어른 그 촌스러운 몰골에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하겠니? 이런 순금 목걸이는 나처럼 기품 있는 사람이 차야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거지. 다음 달에 부녀회 모임 있는데 마침 떡하니 기선 제압할 장신구가 없어서 허전하던 참이었거든. 엄마, 그럼 그냥 엄마가 가져와 버려요. 정지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건데 오빠 돈이 엄마 돈이지 뭐예요? 엄마가 엄마 아들 돈으로 산 물건 가져오는 건데 누가 뭐래요? 아유, 며느리라는 기집애가 진짜 근본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렇게 비싼 걸 샀으면 당연히 시어미한테 먼저 바쳐야지. 이걸지 엄마 주려고 서랍 구석에 몰래 짱박아 놔. 조현숙은 입으로는 혀를 차면서도 손으로는 이미 목걸이를 자신의 명품 핸드백 안으로 쑤셔 넣고 있었다. 그러고는 텅 빈 붉은색 벨벳 상자를 거실 탁자 아래 쓰레기통에 대충 던져 넣었다. 끊어라. 엄마 먼저 간다. 며느리년 일찍 퇴근해서 마주치면 시끄러우니까. 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라. 알았어요. 엄마 그거 차면 진짜 예쁘겠다. 부녀회 아줌마들 다 기죽이고 오세요. 통화가 끝났다. 조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짓단을 탁탁 털더니 텅 빈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현관문을 나섰다. 영상이 여기까지 재생되자 화면은 다시 적막한 거실의 정지 화면으로 돌아갔다.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 던지지도 않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느리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을 뿐이다. 집안 곳곳에 진동하는 그 지독한 파김치 냄새가 호흡기를 타고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와 구역질을 일으켰다. 서윤은 영상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하기를 선택한 뒤
방금 본 3분짜리 영상을 자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동기화해 백업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탁자로 다가갔다.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 밑바닥에 처박힌 채 모서리가 찌그러진 붉은색 벨벳 상자를 주워 들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유는 그 빈 상자를 다시 안방 화장대 서랍 제자리에 놓고 틈없이 꽉 닫았다. 그러고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여있던 3개의 반찬통을 뚜껑도 열지 않은 채 파김치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에 통째로 쳐넣었다. 다음 날 토요일, 노원구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2층. 집 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진한 인공 방향제 냄새와 기름에 지져내는 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시댁의 연례 행사인 제삿날이었다. 서유는 아침 7시부터 시댁에 불려와 있었다. 회사에는 반차까지 낸 상태였다. 지금 그녀는 주방과 연결된 비좁은 뒷베란다에 쭈그려 앉아 커다란 전기 그릴팬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릴 위에 두른 식용유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서유는 스테인리스 뒤집개를 쥐고 밀가루와 계란물을 듬뿍 입힌 명태포를 달궈진 기름 위로 한 장 한 장 눕혔다. 차가운 생선살이 뜨거운 기름과 닿는 순간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갔고 사방으로 튄 기름방울이 그녀의 손등에 닿아 자잘한 붉은 화상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도 붙여내야 할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둥글게 썬 애호박, 손질한 새우, 그리고 돼지고기 다짐육을 치대어 만든 동그랑땡 반죽이 커다란 양푼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등받이 없는 곳에 오래 쭈그려 앉아있던 탓에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다. 서유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며 주방의 유리 미닫이문을 넘어 거실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큼직한 온돌마루 무늬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먼 친척 고모들까지 시댁 어른들이 교자상에 빙 둘러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다. 남편 정도윤은 작은아버지 곁에 딱 붙어 앉아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프로야구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어른들의 대화에 가끔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조현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듯한 짙은 보라색 생활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깃이 평소보다 훨씬 깊게 파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바로 그 10돈짜리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거실에 쨍한 형광등 불빛을 받은 굵은 금줄이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거렸다. 수자가 새겨진 펜던트가 그녀의 쇄골 아래에 찰싹 달라붙어 그녀가 거들먹거리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묵직하게 흔들렸다. 거실을 채우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아이고, 형님 작은 고모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며 조현숙의 목덜미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목걸이 예사 물건이 아닌데? 그게 다 얼마야? 좋기 10돈은 돼 보이는데? 조현숙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웃어댔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딱 10돈이야? 오늘 제사도 있고 해서 어른들 뵙는데 옷차림 좀 신경 쓰려고 차고 나왔지? 큰형님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큰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다. 도윤이가 사들인 갭니까? 그 녀석 어릴 때부터 효심이 갸륵하더니만. 도윤이가 샀겠어요. 조현숙은 뒷베란다 쪽을 슬쩍 흘겨보았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베란다에서 전을 붙이는 서윤의 귀에 정확히 꽂힐 만큼 또렷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사줬지 뭡니까? 며느리가 평소에는 뚱해서 말이 없는 것 같아도 뒤로는 이렇게 속이 깊어요. 글쎄 내가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종로 금은방까지 발품 팔아서 내 몫으로 맞춰왔더라고요. 시어머니 효도 선물이라면서. 아유, 내가 비싼 거 뭐 하러 사냐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는데도 기어이 내밀지 뭡니까? 아이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돈 펑펑 쓰는 며느리가 어딨어? 서윤이가 참하네. 형님, 진짜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셨네. 순금 10돈이면 어디 나가도 기죽진 않겠어. 친척 어른들의 칭찬 세례가 쏟아졌다. 조현숙은 주름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한대소하며
교자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가슴팍의 목걸이가 더욱 돋보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정지영이 이쑤시개로 사과 조각을 찍어 입에 쏙 넣으며 조현숙과 눈을 맞췄고 두 사람의 입가에는 비열한 조소가 번졌다. 뒷베란다에서 뒤집개를 쥐고 있던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릴 위에 올려둔 명태전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쳐 밑바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매캐한 탄내를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집개 끝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식용유만 바라보았다. 당장 거실로 뛰쳐나가 난동을 부리지도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명태전을 긁어내 옆에 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생선살을 기름 위에 올렸을 뿐이다. 15분 뒤 주방 미닫이 문이 열리며 남편 정도윤이 들어왔다. 편안한 연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하얀 양말을 신은 그는 거실에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닫이 문을 등 뒤로 꽉 닫고는 서윤의 곁으로 쪼그려 앉았다. 서윤아, 이 정도윤이 목소리를 깔며 타박하듯 말했다. 너 전을 왜 다 태우고 그래? 거실까지 탄내 진동하잖아. 서윤은 시선을 그릴에 둔 채로 애호박을 뒤집으며 대꾸했다. 불 조절을 깜빡했어? 정도윤은 그녀의 옆모습을 힐끔 살피더니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그녀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목걸이 말인데? 전을 뒤집던 서윤의 손이 딱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정도윤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뒤통수를 극적였다.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배어 있었지만 억지로 논리적인 척 포장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아까 나한테 말했어. 내 화장대 서랍에 금목걸이가 있길래 그냥 차고 나오셨대. 나도 처음엔 엄마가 말도 없이 가져간 건 좀 너무했다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서윤과 눈을 맞추더니 이내 당당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엄마가 마음에 쏙 들어 하시잖아. 그냥 차시게도 아까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얼마나 길을 펴셨어? 거기다 대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까짓거 목걸이 하나 가지고. 내 엄마 환갑 선물은 종로 가서 얇은 은목걸이나 스카프 같은 거 하나 새로 사드리면 되잖아. 서윤은 눈앞에서 입을 나불거리는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조금 전 집어먹은 참외 단내가 풍겨왔다. 지난 석 달 동안 밤마다 모니터가 뚫어지라 엑셀 수치를 맞춰가며 야근을 뛰고 주말이면 초등학생 수학과외까지 뛰어가며 피 튀기게 모은 그 소중한 돈이 이 남자의 가벼운 혓바닥 위에서는 까짓거 목걸이 하나로 전락해버렸다. 그거 내 월급 쪼개고 쪼개서 우리 엄마 환갑 선물로 샀던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억양조차 없는 건조한 음성이었다. 안다고 알아. 이 정도윤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마치 서윤이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도 되는 양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밖에서 친척들이 엄마 부러워하는 거 못 봤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내가 며느리로서 그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어이 분위기 씹창내고 어른들 기분 다 망쳐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집안 체면, 서윤이 그 네 글자를 입안에서 곱씹었다. 그래. 정도윤이 무릎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오만한 태도였다. 이 일은 이걸로 끝내? 가서 엄마한테 돌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 너만 쪼잔한 년 되니까.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특별히 1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장모님 맛있는 거나 사드려라. 알았지? 얼른 남은 거 다 붙여. 다들 밥 달라고 난리다. 말을 마친 정도윤은 몸을 돌려 주방 미닫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 했다. 정도윤. 서윤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이름을 불렀다. 정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한가득 묻어 있었다. 아, 또 왜?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꽉 쥐고 있던 스테인리스 뒤집개를 끌어오르는 전기 그릴 위로 내팽개쳤다. 챙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뒤집개가 펄펄 끓는 식용유 위로 떨어졌고
사방으로 튄 뜨거운 기름방울이 정도윤의 회색 트레이닝복 바짓단으로 확 쏟아졌다. 아 뜨거. 야, 너 미쳤어. 정도윤이 기겁하며 뒤로 펄쩍 뛰었다. 서윤은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시간 쭈그려 앉아있던 탓에 양쪽 다리에 쥐가 나 저릿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허리 뒤로 손을 뻗어 앞치마 끈을 풀어내렸다. 기름때와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가 그녀의 몸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도윤이 두 눈을 불이 나게 뜨고 소리쳤다.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정도윤을 거칠게 밀치고는 주방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거실을 채우던 어른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또 한 번 일제히 멎었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불쑥 튀어나온 서윤에게로 집중되었다. 조현숙의 얼굴에 걸려있던 호탕한 웃음이 굳어버렸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바닥으로 꽉 움켜쥐었다. 서윤아, 저는 다 붙였니?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서윤은 누구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직진하더니 허리를 굽혀 팽개쳐 두었던 자신의 구두에 발을 쑤셔 넣었다. 야! 김서윤, 조현숙이 엉덩이를 털고 벌떡 일어나며 서윤의 뒤통수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어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말 한마디 없이 신발을 꿰차고 나가? 너 집구석에서 예절을 그따위로 배웠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정도윤이 주방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와 서윤의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 진짜 왜 이래? 빨리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전이나 마저 붙여.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옥죄고 있는 정도윤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철저한 경멸의 눈빛이었다. 그 서리빨 같은 눈빛에 기가 눌린 정도윤은 반사적으로 소나기의 힘을 스르르 풀고 말았다. 서윤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어록 잠금을 해제한 뒤 밖으로 걸어나갔다. 육중한 철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닫혔다. 거실을 채우던 비명과 욕설, 그리고 역겨운 기름 냄새까지 모든 것이 문저편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월요일 아침. 마포경찰서의 육중한 자동문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고 초봄의 쌀쌀한 냉기가 서윤과 함께 로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침 8시 30분 이 경찰서 안은 아직 한산했다. 민원 데스크 뒤에서 조서를 정리하던 젊은 경찰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먼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서윤의 손에는 투명한 서류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데스크 앞 의자를 빼고 반듯한 자세로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이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절도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텅 빈 로비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누군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해 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나른한 태도를 거두고 서랍에서 사건 접수 대장과 볼펜을 꺼내 들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난당한 장소가 선생님 자택입니까? 사건 발생 일시는 언제입니까? 서윤은 투명한 서류 봉투에서 은색 USB를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사건 당시 현장이 녹화된 홈카메라 영상입니다. 도난 장소는 마포구에 위치한 제 아파트고요. 사건 발생 시간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서윤은 경찰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제 시어머니 조현숙과 시누이 정지영입니다. 볼펜을 끄적이던 경찰의 손이 딱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난감함과 망설임이 역력하게 번졌다.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분쟁은 보통 단순한 가정 내 불화로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경찰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개입하기 꺼려하는 전형적인 집안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 경찰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달래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가져가신 거라면 이건 보통 가족 간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어서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대화로 먼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걸 굳이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어차피 경관님 이 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조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은 경찰을 똑바로 응시하며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법에서는 오직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에만 형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경찰이 흠칫 놀라며 펜을 멈췄다. 제 시어머니 조현숙 씨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비동거 인척인 만큼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친고죄에 해당하겠죠? 서윤은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데스크 위에 USB를 톡톡 두드렸다. 더 중요한 건 이 USB 안에 홈카메라 영상에 시어머니가 신우이 정지영과 전화로 공모하는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전화상으로 명백하게 절도 행위를 부추기고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서윤은 다시 등받이에 기대어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얹었다.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모의하고 절도를 실행했으니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입니다. 젊은 경찰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다시 볼펜을 고쳐 쥐었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 흉이나 보러 온 평범한 주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법적 검토를 끝내고 판을 짜온 고소인을 대하는 진지한 눈빛이었다. 특수절도죄는 비친고죄라 일단 입건되면 피해자인 제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형사수사를 진행해야만 하죠. 서윤은 경찰이 컴퓨터 본체에 USB를 꽂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은 USB 안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서랍을 마구 파헤치는 조현숙의 뻔뻔한 행동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지영의 날카로운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고요한 경찰서 로비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경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정식 형사 고소장 양식을 서윤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알겠습니다. 증거가 아주 명백하군요. 즉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노원구의 어느 낡은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교실. 따끈하게 보일러가 돌아가는 장판 바닥 위로 알록달록한 방석들이 깔려 있었다. 아파트 부녀회 소속 아주머니 67명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한가운데 놓인 낡은 교자상 위에는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 몇 잔과 썰어둔 수박 한 쟁반이 놓여 있었다. 조현숙은 그 중에서도 제일 상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미용실에 들러 특별히 머리 볼륨까지 한껏 살리고 온 참이었다. 여전히 그 짙은 보라색 생활한복 차림이었고 그녀의 목에 걸린 순금 목걸이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유, 현숙 엄마. 그 목걸이는 진짜 볼수록 광이 나네. 맞은편에 앉은 부녀 회장이 금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도윤이는 진짜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었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10돈짜리 순금을 척척 사다 바치는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집 며느리녀는 명절에도 2만 원짜리 샴푸 세트 하나를 안 사오는데. 조현숙은 종이컵을 들어 믹스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더니 기세등등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 대수라고. 우리 도윤이가 회사에서 과장 달고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는데. 며느리가 지 남편 돈 써서 시어미한테 효도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지. 안 그래? 게다가 우리 집안이 워낙 기강이 빡세서 걔가 감히 딴 맘을 품을 수나 있겠어? 맞아. 시어머니가 호랑이같이 위엄이 있어야지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때 교실의 유리 미닫이 문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부녀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짙은 남색 경찰 제복을 입고 어깨에 무전기와 보디캠을 장착한 경찰관 2명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부녀회 교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박을 베어 물던 아주머니들은 동작을 멈춘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앞장서 들어온 경찰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더니 마침내 조현숙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조현숙 씨 계십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직업 특유의 서늘함이 묻어 있었다. 조현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얼굴에 부자연스러운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다. 내가 조현숙인데. 경찰 양반, 무슨 일로 왔소? 우리 아파트에 누가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어. 경찰은 성큼성큼 다가가 제복 주머니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어 내보인 뒤 서류 한 장을 펼쳐들었다. 조현숙 씨,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본인이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서에 동행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실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부녀 회장 손에 들려있던 수박 한 조각이 툭 하고 밥상 위로 떨어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경찰과 조현숙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다. 조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머릿속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위잉거렸다. 경찰 양반.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조현숙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갈라졌다. 주거침입이 뭐고 특수절도가 뭐야? 나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주시하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려 그녀의 목에 걸린 순금 목걸이에 고정했다. 고소인 김서윤 씨가 명백한 홈카메라 영상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그 37.5g짜리 순금 목걸이가 바로 고소인이 도난당한 작물입니다. 경찰이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금 당장 그 목걸이를 푸십시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김서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현숙은 망연자실하더니 이내 발작하듯 새된 비명을 질러댔다. 그 미친년. 그년이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조현숙은 자신의 허벅지를 철썩 내리치며 경찰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내가 그년 시어미야. 내 아들놈 친엄마라고. 내가 내 아들 집에 가서 내 며느리 물건 좀 가져온 게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경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남의 집안 싸움까지 끼어들고 난리야?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슬금슬금 엉덩이를 뒤로 빼 조현숙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조현숙 씨, 경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엄격한 어조로 경고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만 절도죄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노원구에, 고소인은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죠. 비동거 인척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또 다른 피의자인 정지영 씨와 공모한 정황이 영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허리춤의 장비 벨트 위로 손을 올렸다. 작물 인도를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하실 경우 법에 따라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목걸이 푸십시오. 조현숙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의 살벌한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평소 매일같이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던 부녀 회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좀도둑을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꽉 감싸 쥐고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뒤에 있던 교자상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상 위에 놓여있던 반쯤 남은 믹스커피 종이컵이 크게 출렁이더니 탁한 갈색 액체가 그 순금 목걸이의 수자 펜던트 위로 튀어올랐다. 갈색 커피 얼룩이 순금 펜던트의 세공결을 따라 스며들었고 그토록 번쩍이던 영롱한 금빛은 순식간에 끈적하고 칙칙하게 변해버렸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준 거라고. 이게 어떻게 작물이야?
조현숙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두 손으로 목을 감싸쥐며 버텼다. 경찰이 사람을 이딴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내가 정도윤이 엄마야. 우리 아들 오면 얘기해. 조현숙 씨, 공무집행방해하지 마십시오. 젊은 경찰은 이미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가 성큼 다가가 조현숙의 손목을 콱 낚아챘다.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손길이었다. 아이고, 경찰이 사람 친다. 사람 죽이네. 조현숙은 그 길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다리를 허공에 대고 마구 버둥거렸다.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써먹었던 그녀만의 전매특허 땡깡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보디캠이 시퍼렇게 켜져 있는 경찰에게 그런 수법이 통할 리 만무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경찰이 신속하게 합세했고 두 사람은 양쪽에서 조현숙의 양팔을 붙잡아 가차없이 바닥에서 번쩍 끌어올렸다. 부녀 회원들의 경악과 멸시가 뒤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조현숙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교실 밖으로 연행되었다. 집안의 콧대 높은 체면의 상징처럼 여겼던 그 10돈짜리 순금 목걸이는 결국 경찰차 뒷좌석에서 여경의 손에 의해 강제로 벗겨져 투명한 플라스틱 증거물 봉투 안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오후 5시 30분.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도어록 버튼을 미친 듯이 쾅쾅 눌러대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삑삑거리는 비밀번호 오류 경고음이 울렸다. 쾅쾅쾅. 현관문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치는 소리가 났다. 김서윤. 당장 문 열어. 이 미친 여자야. 문 열라고. 정도윤의 짐승 같은 포효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거실 안. 서윤은 소파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얼음이 찰랑거리는 생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호두는 여전히 소파 밑에 숨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지는 않았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에 뜬 시간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내부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틈을 벌리자마자 정도윤이 통제력을 잃은 들소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구두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거실 안으로 미친 듯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엉망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두 눈에는 핏발이 시뻘겋게 서 있었으며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김서윤, 정도윤이 소파 위로 서류 가방을 패대기치며 소리쳤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경찰에 쳐넣어. 너 돌았어. 서윤은 유리잔을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그녀의 신경을 한층 더 서늘하고 맑게 깨워주었다. 난 그저 잃어버린 내 물건을 되찾았을 뿐이야. 서윤은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평온한 말투로 잔을 내려놓았다. 잃어버린 물건. 우리 엄마라고. 정도윤이 서윤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그녀의 뺨을 후려칠 기세였다. 하지만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는 서윤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허공에 머물렀던 그의 손은 끝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살난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튕겨나와 마룻바닥 위를 대굴대굴 굴러갔다. 조금 전에 경찰한테서 전화 왔어. 우리 엄마랑 지영이가 무슨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엄마는 지금 경찰서 취조실에서 숨 넘어가게 울고 계시고 지영이는 기겁을 해서 미용실에 찌그러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정도윤이 서윤의 콧등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손끝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해. 가서 경찰한테 다 오해였다고 말하라고. 당장. 취하 못해. 서윤이 그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특수절도죄는 비친고죄야. 내가 합의해줘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어.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 이번엔 호적에 빨간 줄 제대로 그이겠네. 너희 기집애가 기성을 잃은 정도윤이 왈칵 손을 뻗어 서윤의 겉옷 멱살을 틀어쥐었다. 어디서 나를 가지고 놀아? 너 내가 진짜 확. 서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도윤이 제 멱살을 쥐도록 내버려 둔 채
그의 어깨너머로 시선을 던져 거실 탁자 아래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한테 손찌검을 마저 할 건지는 저거 먼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걸. 서윤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얼음송곳처럼 예리하게 정도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정도윤은 흠칫 놀라며 동작을 멈췄다. 그는 서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더니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을 스르르 풀었다. 그는 탁자 아래의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거칠게 찢어 발겼다. 봉투 안의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탁자 위로 흩어졌다. 맨 위에 놓인 것은 가지런히 스테이플러로 찍힌 문서였다. 상단에는 아주 선명하게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바로 협의이혼 계약서였다. 정도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너 이혼하자는 거야? 고작 우리 엄마가 내 목걸이 하나 가져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계속 맞아봐. 서윤은 그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가볍게 무시했다. 정도윤은 허둥지둥 이혼 서류를 밀어냈다. 그 아래에 깔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은행 거래 내역서 10여 장이었다. 종이의 테두리마다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거래 내역서의 내용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정도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석 달 전 이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돼서 우리 연장 계약 썼지. 서윤의 목소리가 정확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마치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듯한 서늘함이었다. 그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고 내가 모아둔 적금 다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겨우 5천만 원 맞춰놨더니 내가 굳이 나서서 그랬잖아. 내 통장 이체 한도가 넉넉하니까 내가 직접 집주인한테 송금하겠다고. 거래 내역서를 쥔 정도윤의 두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파르르 떨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데 내가 확정일자 받으려고 시스템을 들어가 보니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도윤의 코앞까지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5천만 원, 집주인 계좌로 단 한 푼도 안 들어갔더라. 집주인이 우릴 쫓아내지 않은 건 내가 나 몰래 집주인 구워 삶아서 계약서를 돌렸었기 때문이었어. 전세금 5천 올려주는 대신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내는 반전세로 바꿨잖아. 그리고 그 200만 원짜리 월세는 내가 신용카드 카드론 당겨서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정도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젖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단 한 글자도 뱉어낼 수가 없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을까? 서윤이 그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거래 내역서 10여 장을 보면 딱 나오지? 내가 내 돈 5천만 원을 건네받은 바로 다음 날, 그 돈은 5번에 걸쳐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 계좌로 싹 다 입금됐어. 그리고 그 계좌의 실명 인증 소유주는 바로 내 빌어먹을 남동생 정도훈이더라.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정도윤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싹 말라버린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 동생 코인하다가 청산당해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었지. 너는 동생 빚 갚아준답시고 우리 공동 전세 보증금을 횡령한 거야. 서윤은 그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을 빠져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급소를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지. 너는 내 서명까지 위조해서 이 집 남은 전세 보증금 담보로 잡히고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썼잖아. 서윤은 붉은색 직인이 쾅 찍힌 서류 사본을 꺼내 정도윤의 가슴팍에 철썩 소리가 나게 후려쳤다. 내가 완벽하게 숨긴 줄 알았어? 추심업체에서 보낸 독촉장. 이미 지난달에 관리사무소로 날아왔어. 내가 먼저 발견해서 중간에 가로챘을 뿐이야. 정도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소리와 함께 소파 위로 푹 주저앉은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마치 새우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렸다. 이제 너한테 2가지 선택지를 줄게. 서윤이 그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도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에는 공포와 애원이 그득했다.
첫째,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재산 분할 따위 꿈도 꾸지 말고 몸만 나가. 그리고 내가 횡령한 내 돈 5천만 원이랑 너희 집안에서 4명이 도용해서 끌어다 쓴 대출금 피해액, 단 1원도 빠짐없이 전부 뱉어내. 이 조건만 다 지키면 내가 경찰서 가서 합의서 써주고 검찰에 선처 탄원서까지 넣어서 내 엄마랑 여동생 콩밥 먹는 건 면하게 해줄게.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잔혹해졌다. 둘째, 도장 못 찍겠다고 버텨봐. 나는 곧바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로 너를 형사 고소할 거야.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니 이건 중대한 경제범죄에 해당해. 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내 엄마, 내 여동생이랑 다정하게 교도소에 모여서 오순도순 가족 상봉을 하게 될 거야. 정도윤은 지난 3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이 여자가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말수도 적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텃세를 잠자코 견뎌내던 순진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촘촘한 그물을 쳐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기어들어 오기만을 기다린 잔혹한 복수자였다. 서윤아 여보. 정도윤이 냅다 무릎을 꿇더니 서윤의 종아리를 두 팔로 꽉 부둥켜 안았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돈 어떻게든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3년 동안 부부의 정이 있는데 이거 놔. 서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다. 절대 못 놔. 나 이혼 못해. 감옥도 절대 못 가. 정도윤은 콧물 눈물을 쏙 빼며 오열했다. 급기야 연노란색 액체가 그의 트레이닝복 바짓단을 타고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훅 끼쳐왔다. 그 찌질한 놈은 기어이 오줌을 지려버린 것이다. 서윤은 역겹다는 듯 미간을 구기며 거칠게 다리를 빼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상관없어. 서윤은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가 자신의 토트백을 챙겨 들었다. 오늘 밤엔 내가 호텔에서 잘게. 내일 아침 9시 변호사 대동에서 가정법원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안 나오면 자비 없이 바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니까. 문이 열렸다가 차갑게 닫혔다. 텅 빈 거실에는 제 오줌물 위에 주저앉아 사방에 흩어진 거래 내역서를 보며 꺼이꺼이 통곡하는 정도윤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사흘 뒤 노원구의 오래된 빌라 단지. 새하얀 법원 집행 차량 한 대가 빌라 입구에 멈춰섰다. 검은색 집행관 복장을 한 법원 소속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다. 조현숙의 집 현관문은 휑하게 열려 있었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정도윤이 횡령한 전세 보증금에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메꾸어 서윤의 형사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조현숙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모조리 털어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둘째 아들이 코인판에서 진 사채 빚은 및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채권은행은 법원에 강제 경매와 압류를 신청하고 말았다. 집행관들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압류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다. 법원에서 나온 재산가압류 집행문입니다. 집행관은 소파 구석에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는 조현숙을 향해 기계적인 목소리로 낭독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부동산 및 실내 유체동산은 경매 절차에 붙여집니다.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그 누구도 압류 물품을 훼손하거나 빼돌릴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집행관은 빨간 딱지 한 장을 뜯어내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 위에 가차없이 턱 붙여버렸다. 이어서 냉장고, 세탁기가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큼직한 빨간 딱지가 현관문 바깥쪽에 떡하니 사선으로 붙었다. 그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딱지는 절대 아물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처럼 이 집안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얄팍한 체면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선고하고 있었다. 조현숙은 그 빨간 딱지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평소처럼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을 하지도 못했다. 이틀 동안 경찰서 유치장 구경을 하고 나온 그녀의 나름 고상하게 관리했던 머릿결은 개털처럼 푸석해졌고 얼굴의 주름은 칼로 깊게 파놓은 듯 흉하게 패어 있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첫째 아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난 데다 회사 공금 횡령으로 권고사직을 당해 지금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싸구려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신우이는 특수절도 미수라는 전과 기록이 남는 바람에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당했다. 그리고 조현숙 본인은 30년을 살아온 이 집마저 잃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천벌이지 이게 천벌이야. 조현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탁한 눈물이 쭈글쭈글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휑한 쇄골 위로 뚝 떨어졌다. 그곳은 한때 그 잘난 10돈짜리 순금 목걸이가 빛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정식 전문점. 프라이빗 로만, 은은한 조명이 고급 백자 식기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상위에는 구절판, 소갈비찜, 전복술찜 등 진수성찬이 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서윤 친정어머니의 환갑잔칫날이었다. 친척들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오직 서윤과 어머니 단둘만의 자리였다. 어머니는 서윤이 백화점에서 막 뽑아준 고급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눈앞의 상차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시사철 얼음물에 담가 마디가 굵어지고 뭉툭해진 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헤매고 있었다. 서윤아, 이거 대체 밥값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 어미는 그냥 동네 식당에서 뼈해장국이나 한 그릇 싸주면 되는데 어머니는 입으로는 타박을 하면서도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일렁였다. 엄마, 오늘 엄마 60번째 생신이잖아. 이럴 땐 비싸고 좋은 거 드셔도 돼. 서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영양 돌솥밥을 덜어 어머니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에서 그 검붉은 벨벳 보석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생신 축하해. 딸깍, 상자가 열렸다. 37.5g짜리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그 안에서 다소곳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을 받은 목걸이는 영롱하고도 부드러운 자태를 뽐냈다. 종로의 금은빵 장인에게 맡겨 다시 깨끗하게 폴리싱 처리를 마친 덕분에 그 더러운 커피 얼룩과 구역질 나는 시댁의 흔적은 말끔히 씻겨나가고 완벽한 새것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헉 들이켰다. 이거 설마 진짜 순금이냐? 어휴, 이렇게 비싼 걸 애미가 어떻게 받아? 너 전세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할 텐데. 대출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아주 깔끔하게 다 해결됐어. 서윤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목걸이를 어머니의 목에 둘러주며 수자가 새겨진 펜던트를 어머니의 쇄골 아래에 안착시켰다. 이건 우리 엄마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호사야. 이제 친척들 결혼식 갈 때 주눅 들어서 식탁 밑으로 손 감추고 그러지 마. 금속 잠금 장치가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맞물렸다. 어머니는 목에 걸린 서늘하고도 묵직한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자 뜨거운 눈물방울 하나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다. 서윤이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징하는 진동과 함께 밝아졌다. 쓰레기 전 남편 정도윤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고시원 방이 너무 추운데 두꺼운 이불 하나 살 돈도 없어. 미안한데 밥이라도 좀 사 먹게 5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호두도 너무 보고 싶고. 오늘 하루 동안 벌써 130통째 날아온 스팸 문자였다. 서윤은 화면 속에 둥둥 떠있는 그 바닥을 치는 찌질한 텍스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일절 상관없는 대출 스팸 문자를 보는 듯한 건조한 눈빛이었다. 서윤은 손가락을 뻗어 연락처 옵션 창을 열었다. 화면 위로 이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시스템 알림창이 떴다. 서윤은 젓가락을 들어 야들야들하게 푹 익은 소갈비찜 한 점을 집어 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얹어주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스마트폰 액정으로 내려앉아 확인 버튼을 꾹 눌렀다.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고요한 프라이빗 룸 안에는 뚝배기 안에서 갈비탕 국물이 지글지글 기분 좋게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